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에 요구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새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다음에 남재일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에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무엇일까요? 선거 결과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일 교수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해주시죠. 이제 촛불 혁명이 2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어요. 네. 1단계는 뭐냐? 대통령 탄핵이었죠. 이제 정권 교체를 이제 했으니까 2단계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면 3단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이런 이제 단계적인 과제가 있는데 이제 2단계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일이죠. 잘 될 것이냐 이건 뭐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민주혁명이 이게 세 번째거든요. 촛불혁명이. 네. 첫 번째는 4.19 혁명이고 두 번째는 87년 이제 6월 항쟁이라는 민주혁명의 물결이었는데 두 번 다 그 혁명은 이제 미완의 것으로 끝이 났다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런 미완의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성공을 해서 일정한 성과가 좀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남재일 교수님. 예, 뭐 저도 큰 틀에서는 김태일 교수님 의견에 100% 동감을 하고요. 네. 이번 선거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말하자면 보궐선거로 굉장히 급박하게 치러졌는데 네. 큰 탈 없이 잘 마무리돼서 일단 다행인 것 같고요. 네. 그 결과도 국민의 기대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저는 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세론이 이제 쭉 이어져 나와서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말하자면 선거 결과로 이제 현실화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워싱턴 포스트나 지금 뉴욕 타임즈 같은 외신에서도 이게 유럽에 있는 어떤 그런 극우적인 포퓰리즘과는 상당히 다른 아주 네. 민주주의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네.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 선거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시민혁명이 이 말하자면 주권자의 손에 의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잘 마무리된 선거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번 그 선거에는 아마 그 특별히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인 기대가 각별히 강했던 그런 선거고 그거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까지 누적돼 왔던 계속 미완으로 거쳐왔던 그런 시민혁명을 좀 실질화시켜 달라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강했던 선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는 여러 가지 특성이 보여진 것 같은데요. 김태일 교수님,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특이점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선거는 역시 이제 보수의 실패로부터 시작을 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보수의 실패라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어떤 개인의 리더십의 실패이기도 하고 네. 또 더 근원적으로는 보수 세력과 보수 진영의 실패이기도 하고 네. 또 더 근원적으로는 어떤 보수적 가치의 네. 실패였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수는 그러한 실패를 어떻게 쇄신해서 새로운 길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고 네. 또 진보 진영 쪽은 그 보수를 대체할 어떤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과제였는데 네. 역시 이제 이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수가 어떤 새로운 면모와 쇄신 뭐 이것을 보여주는데 실패한 선거가 아니었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의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과 대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적폐청산 정권 교체라고 하는 우리가 촛불 광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가장 국민들이 최소한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최소 강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최소 강령적 수준에서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보수가 이제 어떻게 다시 쇄신할 것인지 네. 또 진보적 가치는 그것을 대체해서 뭔가 미래를 튼실하게 보여줄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남재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번 그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유권자들은 굉장히 존재감이 드러났는데 네. 정치권은 사실은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기존의 어떤 우리가 보수에 그렸던 어떤 국민적 기대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허구였다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네. 새로운 어떤 대체적인 가치가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대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치권보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앞장서서 해온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말하자면 이제 정치권이 해야 될 과제는 그런 새로운 진보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좀 미시적으로 봐서 이번 선거에서 좀 제가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시민들이 굉장히 투표율도 높았지만 그 투표에 참여하는 어떤 태도나 이런 측면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선거였다. 네. 뭐 SNS를 통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도 개진하고 네. 그리고 소액 후원금 기부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고 네. 이런 거는 우리 그 시민의식이 한 단계 성숙한 거로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도 저는 이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일단 오자 구도로 이렇게 갔는데 네. 끝까지 중간에 단일화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거. 그래서 네. 정치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시민들의 그런 성숙한 말하자면 시민의식에 부응하는 네. 그런 노력들을 부분적으로는 보였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아마 조금 정치인들이 하는 노력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후보 단일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자 구도가 이제 끝까지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점도 있었고 이제 대선 기간 중에 바른정당에서는 뭐 의원들이 탈당하는 사태도 일어났고 또 TV 토론 같은 것도 이번 선거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변곡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결정적인 장면들을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김태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번 선거는 이제 보수 실패 위에서 네. 사실은 야야 간 대결 구도로 시작을 했어요. 네. 또 뭐 사실은 또 결과도 그렇게 나왔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대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네. 근데 선거 운동이 시작될 때 뒤쳐져 있던 안철수 후보가 대세론을 유지하던 문재인 후보를 아주 급격히 따라붙은 장면. 네. 저는 네. 이것이 중요한 이제 변곡점으로 네. 기억에 남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TV 토론이 시작되면서 인물에 대한 평가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가 현저하게 빠져버리고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부상하는 네. 이것이 두 번째 변곡점인데 네.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해내기 위해서 구도 변경을 시도했죠. 네. 통합정부론을 제시하면서 네. 뭔가 좀 구도를 바꿔볼까 하는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상황. 네. 뭐 그런 몇 가지 장면이 이번 선거의 흐름을 이렇게 네. 이제 이루었던 네. 중요한 변곡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남재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합니다만 그 이번 선거에서 가장 어떤 이번 선거의 특징을 결정적인 사건이라 그러면 첫째는 이제 보수 여당의 어떤 균열을 꼽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이 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 균열됐던 보수가 선거에서 하나를 결집하냐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였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초기에 말하자면 이제 선거 지지율에서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이제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이제 보수 어떤 후보들의 어떤 단일화가 주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말하자면 추동됐었죠. 사실은 언론도 일부 언론들이 그걸 자극하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이게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말하자면 실제 결과는 달라질 거라 이런 예측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가장 큰 관심사는 후보 단일화 여부 아니었나. 근데 네. 결과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저는 이게 상당히 이제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좀 한 가지 좀 그 아쉬운 거는 이 후보 단일화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급으로 했지만 이 물 밑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구도를 보면 후보 단일화를 해도 실제로 단일화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네. 않았다. 네. 그거는 왜 그러냐? 결국 안철수 후보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시도했을 때는 들어오는 만큼 빠질 거라는 어떤 그런 네. 관측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번 대선 구도에서는 정치인들 나름대로 이제 정략적 계산을 해봐도 네. 후보 단일화는 이제 불리하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게 충분히 이 말하자면 그 시민들의 말하자면 뜻을 받던 네. 그런 건가 아니면 정략적 계산 이런 게 대한 좀 미심쩍은 점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 단일화 그 여부가 자에 의해서 안 된 것인지 타에 의해서 안 된 것인지 김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권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네. 주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그 분위기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정치 엘리트 수준과 정당 수준에서 어떤 구도를 이제 변경시키려고 하더라도 네. 유권자들이 거기에 응해줄 것인가 하는 네. 것이 이제 불분명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의 경우는 정당 수준의 어떤 구도 변경보다는 유권자 연대를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자.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입니다. 네. 이제 그런 시도를 했는데 역시 이제 그것조차도 안철수 후보의 뜻대로 이래 유권자들이 움직여주지 않은 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주체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유권자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던 선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이번 촛불광장에서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슬로건 중에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네. 판단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정치 엘리트, 기존의 정당들이나 또 기존의 어떤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로 스스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체적 판단과 자기 주도적 시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양되었던 선거가 아니었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결국 주권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언론도 크게 영향을 못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언론도 들고요.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흑색 선전들이 많이 나왔지 네. 않습니까? 이번 네. 선거는. 네. 그리고 색깔론도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팽배했던 선거였는데 유권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네. 역시 자기 주도적인 어떤 시민 의식의 성장을 네. 확인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언론의 어떤 역할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사실 언론은 굉장히 일부 언론입니다만 굉장히 초기부터 네. 후보 단일화를 말하자면 권유하는, 네. 은밀히 권유하는 그런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를 말하자면 당사자들이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좀 미래를 본 전략적 선택이다. 유권자들이 이 말하자면 후보 단일화 하면 표가 빠질 것이다. 네. 이렇게 강하게 이제 인식을 했고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게 네. 단일화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완주해서 다음을 기약하는 게 낫다. 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지역주의가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았었는데요.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요? 김태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호남 지역에서 표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네.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영남 지역에서 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과거에 얻었던 표에서 그다지 큰 약진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구조로서 존재하고는 있다 네. 하는 생각인데요. 네. 그러나 이것을 또 변형시키고 극복하는 다양한 징후들이 이제 보인 선거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판단들을 네. 했다는 이제 투표 결과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것은 영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받은 득표가 현저히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는 점. 네.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서도 어느 한쪽에 몰표를 주지 않고
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표가 이제 나누어졌다고 하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지역주의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뭐 네. 그런 징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세대 간 대결이라는 말이 그게 좋은 말인지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대 간의 선호도도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뭐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런 균열 구조들이 이렇게 함께 존재해야 되거든요. 네. 지역과 이익과 가치와 뭐 선호와 세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것이 서로 유동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다원주의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기존의 지역 구도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네. 또 새로운 어떤 균열의 구도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다원주의 정치 발전의 중요한 지표로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번에 촛불 광장에서 확인해 주었듯이 기존의 어떤 정치적 틀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대변한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 이런 이제 구호가 이번 촛불 혁명의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였습니다. 네. 기존의 대의 체계, 기존의 정치 엘리트, 기존의 무슨 지식인, 이른바 꼰대라고 부르는 기존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 권위들을 다 이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새로운 기운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대단히 역동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 아닌가. 뭐 그것이 이번 선거의 지역주의를 또 변형시키는 그런 힘으로서 이제 확인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주의 문제 그리고 세대 간 대결이라고 할까요? 예. 그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역주의는 여전히 어떤 물밑에 좀 잠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일단 이 반문재인 정서로는 크게 변한 게 없다. 그럼 그 반문재인 정서라는 게 뭐냐? 이거는 결국은 말하자면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어떤 네. 안보 프레임에 대한 어떤 강박 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이 한 지역에서 어떤 그 투표를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약화됐다는 건 이제 희망적인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표와 국민의당 표가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표를 찍은 사람들은 이념 때문에 찍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전략적 투표의 어떤 그 동기에서 네. 찍을 경우도 있는데 네. 만약 전략적 투표의 동기에서 초기에 안철수 후보가 높으니까 문재인이 싫어서 안철수한테 갔다. 이렇게 해서 찍은 분들이 많다면 사실 지역주의는 강하게 살아있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어떤 그 이념적인 성격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홍준표 후보가 주장하는 저런 식의 어떤 가치는 싫다. 이렇게 네.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아예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걸로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를 지원했다. 이러면 이거는 상당 부분 앞으로 지역주의가 약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주의가 약화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결국은 또 보면 이제 젊은 층의 어떤 입안인데 네. 원래 정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진보표가 많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고. 근데 이번에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이제 정치 참여율도 높고 그리고 진보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거는 지금 현재 어떤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당면한 자기 세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참여가 아니면 이건 해결이 잘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시민적 각성을 했다고 저는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일관성 있게 앞으로 확장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지역주의는 앞으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론 지도층 역할을 하는 거죠. 청년 세대가 하면서 그 지역 안에서 상당히 어떤 냉전적인 이런 통합 네. 구조를 깨트리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가지 벡터가 이제 동시에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감정, 정당 일체감, 그다음에 이데올로기 이렇게 이제 지역주의가 훨씬 더 구조화되고 심화되는 힘이 하나 있고요.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제 세대 효과가 네. 그것을 좀 끌어당기는 효과.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가 앞으로 어떻게 기량작용을 하느냐에 네. 따라서 네. 지역주의 투표가 강화되기도 하고 또 약화되기도 하고 이렇게 아마 네. 갈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이번에는 대구 경북의 선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쨌든 대구와 경북 유권자들은 타 지역의 선택과는
좀 다른 성향을 이제 보였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가 기습 배치된 성주 같은 지역 보면은 성주 주민들은 우리가 알기로 그 사드 배치 철회를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 선거 결과는 성주에서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56.2%, 안철수 후보가 12%, 유승민 후보가 6.9% 합해서 그 사드 철회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요. 사드 찬성한 후보가 합해서 75%의 득표를 했습니다. 김천 지역에서도 그 홍준표 후보만 48%를 얻었고요. 이런 사항들을, 이런 결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김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런 이제 특별한 그 투표 형태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놀림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20몇 %인데 여기는 뭐 40% 이상의 지지를 한 것이 과연 이제 타당하냐 뭐 이런 이제 시비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 2012년 선거에 비하면 네. 한 30~40%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뭐 그렇게 본다면 그것이 어떤 희망의 사인일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렇게 좀 해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잔에 왜 이게 물이 반잔밖에 없냐 뭐라는 것, 또 반잔이나 있냐 뭐 이런 평가와 마찬가지로 네. 그 또 특별한 어떤 투표 형태에 대한 해석이 좀 더 희망적으로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주 주민들의 어떤 투표 형태에 관한 해석인데, 저는 이 노동자의 그 계급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 의식 수준이 경제적 수준에서 이제 머무르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사회적 수준으로 이제 성장 확산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의식의 그 성장 형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성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사드를 그 민생 문제적 관점에서 혹은 또 뭐 국가 안보적 어떤 관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그게 뭐 정치적 의식 수준의 발전으로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정한 수준에서 그 생각이 머무르다가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 점에서 역시 그것도 2012년 선거와 비교해서 조금 어떤 희망적인 징표가 있다는 걸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네. 남재일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예, 저도 저는 기대보다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 네. 그 표가. 네. 그래서 좀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줄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걸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지역주의가 이렇게 경북주의에서 유난히 강한 거는 정치적으로 후진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표를 주느냐, 이거는 소외된 어떤 그 지역이 네.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네. 굉장히 실용적인 동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역주의가 표면으로 내거는 거는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그 종북이라든지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걸로 비치는데, 사실 이거는 이런 이념들을 진심으로 수용해가지고 표를 찍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누군가 심어줬고 그 지역 전체에서 사람들이 결집을 하니까, 네. 그런 이념들을 매개로 결집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표를 찍는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결국 얻으려고 하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몰표를 줘서 대통령을 뽑았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보면은 네. 이 중앙과 지역의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예산도 끌어오고 하는 네. 그런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런 네. 동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이념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그 지역주의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자랑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네. 해체될 수 있다. 왜? 네. 동기 자체가 필연성이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해체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뭐 방법이라 그럴까, 해체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행태? 네. 예로 제가 이제 예시라고 들고 싶은 게 이제 사드 같은 경우인데, 네. 성주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주 전체는 보면 낮죠. 네. 여전히 그 과거하고 큰 변화가 없죠. 네. 근데
성주 일부 지역은 굉장히 말하자면 그 홍준표 표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홍보표가.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 문제로 경험하고 자기가 참여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보면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초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사드 문제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정치 의식이 이렇게 나아졌듯이 우리가 이런 그 말하자면 정북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몰표를 줬던 그런 그 선거적인 주체죠. 이거를 우리가 좀 이제 해체가 된다면은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아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제3당 효과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지역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이제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그 세대이든 또 뭐 네. 경제적인 집단이든 간에 네. 있는데 대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기존의 지역에 근거한 양당 체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어떤 대안이 존재를 해야 네. 1차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아주 그 선거에 거의 패배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 안 후보와 국민의당의 어떤 존재와 네.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가령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네. 제3의 선택지가 없었더라면 네. 이 표가 다시 보수로 다 회귀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네. 점에서 네. 국민의당이나 또 바른정당이나 또 정의당이나 이런 이제 두 개의 거대 정당이 아닌 어떤 제3세력의 정당들이 앞으로 좀 선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이제 지역주의에 중요한 대안이 있어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 지금 선생님 하시는 말씀에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요. 네. 이 양당주의 체제가 사실은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네. 그런 경향이 강했던 게 네. 지금 그 지역주의라는 게 지금 영남, 호남 이렇게 나눠서 싸우잖아요. 네. 여기다가 사실 덧붙여져 있는 거는 종북이냐 아니냐 이런 네. 이데올로기적인 게 딱 덧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내부적으로 이런 그 극단적인 어떤 가치들을 피하는 합리적인 사고가 있다 해도 이때까지는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제도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거기에 매몰되는 네. 이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3의 어떤 그 어떤 정치적인 영역, 제3당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치 변화를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야당이 됐고요. 국민의당, 정의당들도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뭐 이러한 이제 의문들이 제기되는데요. 자, 어떤 변화를 겪을 것으로 생각하시고, 특히 지역에서는 이런 이 정치권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김태일 교수님? 이제 집권에 성공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야당이죠. 네,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두고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논의 과정, 네, 또 그것을 둘러싼 어떤 권력 투쟁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홍준표 후보가 그 한 자릿수의 지지를 이제 두 자릿수 20몇 %까지 아주 경이롭게 끌어올렸습니다만은 과연 그런 홍준표의 새로운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의 그 변모에 그 기여할 것인지 네,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변모할 것인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건 역시 현재 자유한국당에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어떤 친박 세력과 또 급격하게 어떤 변화를 좀 요청하는 어떤 그런 세력들 간의 어떤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이고 그 권력 투쟁의 중요한 현장이 이제 대구 경북이 될 수 있지 네.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은 바로 우리 지역 출신의 유승민 후보가 그 이끌어온 정당 아닙니까? 네, 당분간 뭐 휴지기를 갖는다고는 하지만 역시 유승민 후보라는 그 개인을 중심으로 뭔가 좀 이 논의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저는 이번 과정에서 표를 많이 얻진 않았지만 그러나 질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표들을 획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가 새롭게 나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바른정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면서 어떤 활로를 모색할 것 같고요. 그다음 정의당의 경우는 이제 어떤 지도부의 어떤 세대 교체라든지 어떤 정체성에 대한 어떤 새로움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닌가. 특별히 촛불 광장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새로운 시민들의 모습 이것이 진보 진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롭게 거듭나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줬던 행동은 기존의 어떤 운동권, 기존에 무슨 중요한 기여를 했던 진보적 정당 이런 것의 권위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정당, 진보 정당의 모습 이것도 정의당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막 그러한 것들의 중요한 실천의 어떤 실험의 장이 대구 경북이 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대구 경북은 이제 정치적 다양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 정치 세력들이 생존의 실험을 하게 될 중요한 테스트 베드가 네. 되지 않겠나 네. 하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네. 남재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유권자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촛불 집회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번 선거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촛불 민심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평소에는 확인하기 어려운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사회적 요구죠. 의식의 변화들을 좀 볼 수 있는 면이 많았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거는 특히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요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한 정당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청년 실업 문제부터 해가지고 뭐 심지어 이제 동성혼 합법화까지 요구하게 되고 네. 지금 대통령 당선자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토론화 때 혼이 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 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그 혼이 났는데 그런 말하자면 요구들을 어느 한 정당이 수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그렇다고 정치권에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발전들을 정치권이 수렴하지 못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떤 정당 체제에 있어 가지고 좀 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민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정당 구도는 아주 이제 이론적입니다만은 진보,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진보, 네. 중도 보수, 네. 그 다음에 이제 극우에 가까운 보수 이렇게 하는 네 개 스펙트럼이 네. 이 말하자면 어떤 정당 제도로 이렇게 네. 형식화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어떤 오자 구도를 보인 대선판을 이런 구도에 맞고 보면은 앞으로 저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사실은 정책이나 이념 노선을 보면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 근데 맞아 지역 기반은 지지 기반은 바른정당은 호남이었죠. 네. 민주당하고 똑같죠. 이렇게 막 네.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린다면 네.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이제 말하자면 하나로 뭉치면 그렇게 되면 한 4개 정도의 당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사실은 지역주의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고 네. 그렇게 이제 된다고 봐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말하자면 좀 같이 정책에 기초한 어떤 이 앞집산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 지역과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선거에서 홍준표 전 후보죠 하고 유승민 후보 다 대단히 좀 성공적이 않나 이렇게 보는 게요. 네. 홍 후보는 굉장히 이제 낮은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낮은 지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끌어올렸고 유승민 후보는 지지율 정도 득표율 자체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표가 대단히 양질이고 그리고 상당히 선거 운동에서 일관되게 자기 어떤 정책적 노선을 보여주고 얻은 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어떤 보수의 적자로서 가지는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구 지역에서 말하자면 합리적 보수의 어떤 자리를 둘러싸고 이렇게 네. 어떤 경쟁하는 구도. 그래서 이런 경쟁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보수하고는 전혀 다른 보수가 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 좀 한국 사회가 바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 되면 정말로 대구 경북이 네. 그 한국 정치를 이끌어가는 네. 그런 아주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특별히 이제 보수가 어떻게 거듭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임은 분명해요. 네. 홍준표 후보가 거의 뭐 무너져 버린 한 자리 숫자의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을 이제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끌어올리는 과정은 굉장히 절묘했습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네. 가치 논쟁을 제기해서 이 보수적 지지 기반들을 꿈틀꿈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무슨 동성혼 문제,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문제 뭐 이런 등등을 던졌는데 사실은 그 의제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좀 구태의연함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인데 막판에 와서 그런 이제 상승세를 좀 주춤하게 만들었던 것이 당내 친박 세력의 징계를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이제 바른정당에서 온 분들을 이제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홍준표 후보의 그런 변화에 대한 의지나 또 보수 세력의 쇄신에 대한 그 의도를 의심케 만들므로써 보수적 기반의 어떤 결집을 주저하게 만들었다고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기존의 그런 냉전 보수와 또 시장 보수 또 혹은 뭐 부패한 보수가 아니라 새로 나는 정말 쌈박한 보수가 되기 위한 어떤 내부 투쟁을 좀 더 격렬하게 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이 있어야만 어떤 이 나라의 중심이 되고 또 대구 경북의 어떤 정치가 남들한테 손가락 받지 않는 뭐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네. 자유한국당의 보다 철저한 어떤 자기 쇄신을 위한 내부 투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내부 투쟁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친박의 그 미래라고 할까요? 어떻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자생적 능력을 가진 보수 정치인들이 이 지역에서 새롭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 뭐 열 몇 분이 계시고 그중에 야당을 제외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중에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국회의원이 된 분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또 지역 주민의 그 지지에 기반한 그런 자기 능력과 자생력이 있는 정치인들로 교체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건 제가 좀 주제 넘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정치 전체를 이제 전반적으로 새롭게 하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 보수뿐만 아니라 어떤 진보 진영도 약간의 어떤 재편 네.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저는 그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심상정 대표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여론조사 나온 거에 비해서 상당히 표가 낮았죠.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이제 분석하기로는 후반부에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표가 상승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상당히 많은 젊은 층들이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전략 투표를 했다. 네. 그래서 사실 끝나고 이제 그 말하자면 후원금이 네. 굉장히 많이 몰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 저는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 정의당에 대한 그 말하자면 지지자들이 지금 한 10% 정도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젊은 층이고 여론 지도층에서 이제 이런 정의당 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어느 정도 확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민주주의 가치의 문제를 봤을 때도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정책들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아젠다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정의당도 어느 정도 지지 세력들이죠. 자기 어떤 그 대리를 갖도록 뭐 정계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결과를 분석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새 정부의 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새 정부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국민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를 저희들이 모아봤는데 이 기대를 들어보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기자가 국민들의 요구를 담았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나랑 반대되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화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좌우로 갈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걸 좀 잘 화합해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의 외침을 기억하는 시민들, 무너진 정의가 복원되고 갈라진 민심이 하나 되는 통합을 기원했습니다. 굳건한 안보와 안정적 국정 운영, 심각한 청년 실업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더 안전하게, 굳건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희망을 갖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당파를 떠나서 안정적으로 좀 국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광장의 촛불 민심은 대통령을 바꿨지만 300일 넘게 촛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사드가 기습 배치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성주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대통령 바라는 그냥 제발 이 사드는 물리쳐주면 딴 건 아무 소원이 없어요. 우리는 사드 가는 게 제일 온이지요. 딴 건 없어. 지난 정부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된 사드 배치는 철회돼야 한다며 새 정부의 외교적 역량에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사드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통령. 서민들 아픔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인생 대통령을 바라는 마음도 줄을 이었습니다. 예, 새 대통령은 정말 우리 서민들, 뭐 농사짓는 농민들, 또 공장 일하는 노동자들, 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에서 비롯된 부조리와 비상식의 일반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해 결과가 정의로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꿈꾸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권력, 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시사톡톡 도성진입니다. 네, 요구 사항들 잘 보셨습니까? 남재일 교수님. 예. 새 정부의 과제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그 시민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딱 종합해 보면 네. 통합인데 네. 통합을 해야 되고 그런데 통합은 어떤 가치 기준이 있는 네. 그런 통합이고 그리고 당장 지금 대통령의 어떤 공백으로 인해서 생겼던 국제적인 외교적인 공백이란 이런 거를 하루빨리 좀 안정화시키는 뭐 이런 걸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저희가 이 통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거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던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이게 갈등이라도 해결이 되는데 이때까지 저희가 이념 대립 이런 건 내용이 없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피로감들이 통합에 대한 요구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통합을 이루려면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국민적인 현안들을 네.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의 문제로 상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정치의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국민적인 어떤 공통된 기준들, 공공선이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권이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네. 재벌 정책, 네. 재벌 개혁, 그 다음에 네. 일자리 정책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철 교수님. 이게 뭐 중요성으로 보면 이제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시급성으로 보면 역시 이제 사드 문제와 같은 외교 안보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적폐청산과 같은 개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가치와 네. 또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통합의 어떤 그 목표를 실현하는 이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네. 개혁과 적폐청산을 강조하다 보면 통합이 깨질 수가 있고 또 통합을 강조하다 보면 개혁 이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개혁을 통한 통합을 할 것인지 통합을 통한 이제 개혁을 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데 저는 개혁을 통한 통합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촛불광장에서 그 천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것은 그것이 국민통합의 현장이었거든요. 그 국민통합의 현장은 개혁과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마음에 함께 이제 연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혁을 잘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 이런 경로가 이제 온당하지 않겠느냐. 적폐청산을 하고 개혁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장해서 통합을 이루어야 되지. 통합을 그냥 강조하고 그 기초 위에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연목구호가 아니겠나라고 해요. 그 전에 경험들이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개혁과 적폐청산을 통한 공감대의 확산 이것이 통합의 기초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저도 이 적폐청산이 없는 네. 통합이 아니고 사실은 봉합이죠. 네. 그래서 통합은 사실 정치적으로 정책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곤란하고 네. 어떤 정책적인 결과로 네. 자연히 이제 찾아오는 거야 되고 시급한 거는 지금 기존의 적폐를 청산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적폐들이 사실은 통합을 방해하는 네. 가장 큰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게 네. 선순위죠. 네. 다만 이제 네. 그 국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네. 선후와 경중과 화급을 좀 잘 네. 가려서 네. 이제 전략적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선거 과정에서 쏟아졌던 많은 이제 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기대치를 낮추고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네. 것도 필요치 않나 싶어요. 네. 그것은 뭐 국정운영 책임자인 대통령도 그렇고 네. 그것을 지켜보고 뭔가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도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네. 차근차근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뭐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차근차근 하겠다고 하는 게 로드맵을 이제 보여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제 중에 사드 문제 해결을 말씀하셨는데요. 사드 문제는 사실 국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초강대국들이 개입된 국제 문제인데 그 새 정부가 어떤 해결 방식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안정감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네. 이런 문제 해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것 네. 이것을 이제 알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른바 뭐 코리아 패싱 이걸 이제 스탑시키는 게 중요한데 네. 뭐 주변국의 정상들과 전화하고 그다음에 특사 파견하고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1단계 작업일 테고요. 네. 그러나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원리를 보면 역시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어떤 사드 배치에 대한 명분을 줄이는 것이 네. 1차적으로 해야 될 어떤 기반 조성 사업인데 네. 그러자면은 그것은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의 어떤 단초를 마련해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드 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네. 이 문제 해결의 어떤 가닥을 잡아 나가는 것이 네. 그 좋은 해결책이 아니겠나 싶어요. 네. 남재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 문제.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한미 동맹의 어떤 근간을 유지하면서 네. 어떤 중국과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쪽으로 이제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어떤 정책의 방법으로 좀 역설적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하자면 미중, 한국, 일본, 러시아 이런 4강대국 사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는 거는 뇌관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 거죠.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필수적인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햇볕 정책에서 저희가 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뭐 퍼주기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극복을 하면서 북한과 어떤 이 관계를 정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간 거라고 보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각 후보 진영에서 제시한 정책은 대체로 개발 위주의 공약입니다. 근데 지금 현상을 보면 이 중앙과 지방 간 이런 불균형 문제, 그리고 지금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새 정부는 이 지역 발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까? 저는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 네. 균형 발전 정책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뭐 혁신 도시를 만들고 분권하고 하는 것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이랬던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은 뭐 그러한 것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네. 잘 할 거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네. 그런데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 지역마다 지역 현안들을 그냥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을 뿐이지 네. 실제로 이 국토 전체를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림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억에 남는 무슨 공약이 없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구는 뭐 어떻게 하고 경북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남북권 어떤 경제 공동체라든지 뭐 네. 이런 어떤 야심적이고 과감한 네. 그런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최소한 양극 체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략적 구상 같은 것들이 선거운동 과정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 국정 그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전체적으로 이전 정권에 비해서는 한결 진전된 그런 균형 발전 정책을 펼 거로 보고요. 그런데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이게 꾸준히 이제 추진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한 정권에서 큰 가시 성과가 나오기는 일단 어렵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좀 보면 이번 정권에서 뚜렷한 그런 정책이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이제 어떤 지역의 좀 선심성 이런 공약으로 좀 달래는 정도가 아닌가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어떤 정책들을 개발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추진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아주 예리하게 지켜보면서 또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뭐 중앙정부가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거와 또 다를 바 없는 중앙의존적 사고이거든요. 이제는 우리의 그 내부적 혁신 능력이 중요한데 민원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구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지지해주겠다고 하는 공약이 눈에 띄었고, 또 경상북도는 우리 원전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 원전 문제를 대체 에너지 문제 등으로 해서 더 이상 확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일단 좀 안도의 한숨을 치게 만드는 그런 공약인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더 꾸며 나가고 발전시킬 그 1차적인 책임은 우리들 자신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부적 혁신 능력을 갖고 나가는데 좀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새 대통령이 나왔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태일 교수님,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은 지역 정치가 발전해야 되고 지역 정치를 발전시키려면은 이제 정치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그 개혁안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교수님이 앞장서서 이제 해보신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지방 정치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고 자주권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연구도 하셨고, 그리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해야 된다는 주장도 줄기차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 발전 방안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정권 교체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두 가지 과제다. 그러니까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 국회의원들이 현역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정당 공천제를 어쨌든 폐지해서 지방 정치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문제도 국회의원들이 죽어라고 이 기득권을 놓지 않을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뭐 정권 교체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라고 다들 얘기들 하는데, 이제 정부와 행정부의 어떤 새로운 책임자들은 뽑아 놓았으니까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여의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정당의 개혁, 또 정치권의 개혁일 텐데, 그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안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비례성 강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부의 정치성을 좀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해내는 것, 그다음에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도 지역 정치의 자율성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2012년에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다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이 여의도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국회의원들이 공을 빙빙 돌리다가 결국은 어디다 처박아 넣어버린 과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하에서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우리 지역민들이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이슈 파이팅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재열 교수님, 정치 발전 방안, 지역 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저는 좀 이제 출발점을 제가 아까 지역 균형 발전을 얘기했는데, 지역이 스스로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또 자본을 유치하고 이런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데 가장 전제가 되는 게 말하자면 정치 제도의 개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정당 공천제, 지방의원의 어떤 정당 공천제 폐지는 지역민들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앞으로의 큰 과제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를 계획하는데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봅니다. 그 19대 대선 과정에서 많이 노출됐던 건데, 그 공영방송의 불공정성이
이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이 정체성이 뭐냐 이런 비판도 많이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공영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뭐 줄기차게 지속되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공영방송의 어떤 평가가 그렇게 높지 않죠. 네.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개혁하냐는 방법론이 있어가지고 언론은 정부가 앞장서서 개혁하면은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정부가 공영 언론 정책에서 가장 그 원칙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하는 건데 네.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게 정권을 잡게 되면 언론 개혁에 대한 의지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죠. 네.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가 어떤 정치권에 맡겨놓고 네. 이렇게 지켜봐서 될 사안은 아니고요. 네.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사안이고요. 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네. 지금 뭐 핵심은 이 정치 권력이 이 언론에 간섭하는 채널을 차단하는 건데 네. 저는 그게 핵심이 사장의 어떤 실질적인 네. 임명권의 어떤 실질적 장악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네. 실질적으로 사장을 말하자면 임명하는 그 위원회 형식으로 한번 네. 가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 변화의 동력이 이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촛불광장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이제는 기존의 그 매스미디어를 대체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아주 위력적이었습니다. 네. 어떤 뭐 팟캐스트 하나는 기존의 뭐 공중파 방송 전체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영향력을 가진 상황이고 네. 또 SNS라고 하는 것이 뭐 이화여대 학생들의 그런 시위 현장에서부터 촛불 광장에 이르기까지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주 위력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기존의 권력의 힘에 기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국민들로부터 마뜩찮은 눈총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을 텐데요. 국민들은 또 어떤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남재열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최근에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83.8%가 잘 것 같아. 이렇게 기대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근데 매번 이런 기대는 어느 정도 지나면 약간 이제 실망감을 동반하고 네. 그리고 관심도가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저희가 익히 경험을 해왔는데요. 네. 촛불혁명이 이 정치 권력을 교체하고 하는 데는 했지만 이 정치 권력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데는 정치 권력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이제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권유하고 싶은 거는 기대치를 좀 낮추고 네.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시민들이 앞으로 그런 그 자기 생활에 대한 어떤 사회적 활동들을 좀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바꾸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철 교수님. 지난날의 그 국정 운영의 실패를 핵심적으로 설명하면 네. 대의민주주의, 위민주주의의 그 실패였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된 이제 직접 민주주의 또 참여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었는데 네. 역시 이러한 힘들이 새로운 정부 하에서도 계속돼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대통령 하나 뽑아 놓았다고 해서 뭐 그분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기도 하고 또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또 감시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시민과 국민들의 관심이 지속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덧붙이면 이제 대통령이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에 대해서 자기는 봉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이든 혹은 또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든 우리 모두의 대통령 이렇게 또 마음 자세를 가지면서 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또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힘들이 함께 합쳐져서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그
힘을 형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재일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예,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해서 상당히 이제 국민적 기대가 높은데요. 네. 우리 지역민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대통령을 뽑는 그 못지않게 저희가 실질적인 우리 생활을 결정하는 그런 지자체, 네. 시의원, 구의원 이런 선거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낮은 이런 참여도를 좀 높이고 내 일상 주변에서 말하자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말하자면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어떤 지역 정치에 참여할 때 지역 분권에 대한 발언권도 올라간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태일 교수님.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민주주의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국가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권력 분립이죠. 네. 또 하나는 권력의 수직적 분할이라고 얘기하는데 국가 권력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그 힘들을 아래로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즉 자치와 분권의 문제이죠. 네. 그래서 국가기관들 사이의 분립과 견제 균형, 그다음에 중앙에 몰려 있는 국가 권력을 분할하고 이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이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실현의 어떤 희망을 찾았습니다. 네. 근데 하나의 과제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 방금 남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 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뭐 그것과 관련해서라도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새롭게 던져진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출범한 정부입니다. 새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숨겨진 적폐를 대명천지에 드러내고 버려진 이웃에 따스한 햇살을 비추는 것입니다. 국민도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촛불이 흔들리거나 꺼질 때 바람막이가 되거나 더 큰 불을 밝혀 비추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은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찾은 국민 주권주의를 마지막까지 이룩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